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먼저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조사 비용 3천여만 원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 기소 7개월여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 측이 실시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통화 메신저 기록과 비용 지급 경위가 일치하는 5건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5건은 오 시장 측의 의뢰 사실이나 대납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오 시장이 비용 지급 과정을 은밀히 감췄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특검은 피고인 전원 유죄에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이라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서울시장 당선은 무효가 되는 만큼 항소심에서도 오 시장 측과 특검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춘수입니다.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여론조사 일부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의뢰자로 볼 수 없다는 오 시장 측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박광렬 기자입니다. 법원은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를 받는 2021년 1월 오 시장이 처한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선거법상 선거 60일 전부터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 100%로 본 경선 룰이 정해진 만큼 유리한 여론조사를 의뢰, 공개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거란 겁니다. 당내 경쟁자인 나경원 의원의 뒤지는 여론조사가 발표된 당일 오 시장이 직접 명태균 씨에게 연락한 점도 언급했습니다. 오세훈 피고인의 상대적 강점은 일반 시민의 지지도에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강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공표용 여론조사를 기대한 것으로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는 인정할 수 있다고. 의뢰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 일부에서 오 시장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 점은 오히려 공모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 공표가 늦어지고 언론사가 아닌 명태균 씨 여론조사 업체 홈페이지의 결과가 공개되는 등의 상황이 오 시장 측 항의에 따른 거라고 봤습니다.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의 메시지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우리 돈 써서 남 좋은 일 시킨 샘플이라 뭐 이런 거 뭐뭐같이 했어요. 이런 대화가 가급적 그 공표 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조치한 것으로. 답보 상태 여론조사가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의 비용 입금 직후 속도를 낸 점도 유죄 판단 사유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까지 명 씨와 만나본 적도 없는 김 씨가 오 시장 측 요청이 없었다면 회당 수백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입금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며 명 씨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납하게 할지 여부 판단은 오 시장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여야의 표정은 극명히 나뉘었습니다. 민주당은 오 시장에게 항소 포기와 시장직 사퇴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1,000만 서울 시민의 선택을 뒤흔들었다며 상급심 판결을 기대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시장직 상실령이 선고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사필 규정 결과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치 브로커에게 의뢰한 여론조사를 활용하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선거범죄라며 오 시장을 향해 더는 구차한 변명은 말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선거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일관해왔죠.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꿈을 아이러니하게 오 시장이 이뤄준 격이 됐다고 비꼬면서 속죄의 길은 항소 포기와 시장직 사퇴밖에 없다고 압박 수위도 거듭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지난 6.3 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뛰었던 의원들도 이딴 메시지를 내고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 때 아쉬운 결과다.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은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리와 증거보다 정치적 파장을 우선 고려한 판결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1,000만 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 재판에서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적 논란에 자초한 셈이라며 또 한 번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기준이 적용됐다고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들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특히 전적으로 명태균 씨 진술에만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상급시 판단에서 바로잡히길 기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박빙 승부 끝에 어렵사리 지켜낸 서울시장 자리니만큼 지방선거 한 달여 만에 나온 판결에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도 역력합니다. YTN 박정은입니다. 미국이 위법 판결이 난 상호 관세를 대신할 새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 대상으로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데 쿠팡을 둘러싼 차별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한미 통상 관계가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미국은 새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판결이 난 상호 관세 대신 임시로 도입한 10%의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에 맞춰 미 무역법 301조에 따라 60여 개국을 상대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했습니다. 한국은 과잉 생산과 강제노동 두 가지를 모두 위반한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강제노동 관세로 최대 1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인데 과잉 생산 관세까지 포함하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한미 통상 합의에 따라 관세 상한선이 15%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미 정부 발언을 인용하며 관련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뇌관, 쿠팡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가를 중심으로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새 관세와 함께 쿠팡 차별 논란을 불공정 무역 관행의 일부로 내세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통상협의 테이블에 관련 의제가 오를 수 있다면서 충분한 설명으로 미국의 오해를 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일부 오해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설명해 왔고 한미 동맹의 어떤 관계가 그런 이슈 하나 가지고 흔들릴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 23일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이 열립니다. 한미 당국자들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대미관세와 쿠팡 논란, 대미투자 프로젝트 선정 등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전 산업계에 번지고 있는 N% 성과급의 진원지라 할 수 있죠. SK하이닉스가 노조와 재협상에 나섰습니다. 사측이 성과급 일부를 현금 대신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노조의 거센 반발에 협상 결과는 불투명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하이닉스 노사가 21일 올해 성과급 지급 방식을 두고 집중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4일 3차 본교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시작된 본교섭 과정에서 사측은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지난해 SK하이닉스 노사는 성과급 전액을 현금으로 당해 연도의 80% 지급,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지급하는 것을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270조 원으로 지난해 4조 7천억 원의 5배가 넘는 27조 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전체 임직원 수로 나눠 단순 계산하면 한 사람당 평균 7, 8억 원 수준입니다. 사측이 일부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이유는 전 산업에 번지고 있는 N% 성과급 요구에 따른 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조선, 유통, 플랫폼 기업에 이르기까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영업이익의 10.5%를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사내 갈등과 주주들의 문제 제기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은 돼요. 근데 그건 나의 개인적 의견일 뿐이니까. SK하이닉스 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안은 지난해 어렵게 마련한 합의의 취지와 기본 방향을 훼손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래 패러다임은 사회 연대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를 통해서 성장의 공동 구축과 그리고 포지티브한 게임을 하고 미래 자산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직무급 중심의 기본급 체계에다가 능력급과 인센티브 체제를 조합하려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 인재에 대한 개별적 차등적 보상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도체 등 지금 호황인 수출 주력 산업은 경기 변동에 민감해 M% 성과급의 제도화는 경기 하락 시 더 극심한 갈등을 부를 수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전문가는 물론 유튜버와 부동산 카페 운영진, 일반 시민까지 140명이 참석하는데요. 이 토론회를 기점으로 주택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공급 부족에 서울 아파트 값은 치솟고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무주택자 주거 불안이 나날이 커지는 부동산 시장. 비상에 걸린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기 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00분간 진행되는 토론회는 전문가, 부동산 유튜버,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 140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일반 시민 29명이 민심 전달 창구 역할을 합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부동산 세제 개편. 정부가 예고한 방향은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과 비거주 1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로 압축됩니다. 이와 관련해 그간 온라인에선 노년의 소득 없이 주택 하나뿐인데 초고가란 이유로 보유세를 높이면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성토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까지 세부담이 커져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때문에 30억 원짜리 한 채보다 10억 원짜리 세 채의 세부담이 무거운데 종부세 과세 방식을 가액 기준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의견 수렴 때 가장 뜨거웠던 대출 제한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토론회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생애 최초로 실수요자를 보호해준다고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기업은행이든 새마을금고든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다 위에서 안 된다고 했다고. 그래서 잔금을 치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 대통령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정책 방향은 이미 정해두고 의견 수렴 모양새만 갖춘다는 일각의 시선을 불식시킬 만한 실질적인 토론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오늘 저녁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화재 발생 나흘 만입니다. 소방당국은 더는 연소 확대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송수연 기자, 불 꺼진 시간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네,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오늘 저녁 8시 35분 완전히 꺼졌습니다. 지난 18일 새벽 화재가 발생한 지 나흘 만, 더 정확히는 109시간 40여 분 만입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처음 불이 시작한 건물 6층 안쪽까지 진입해 확인한 결과 더는 연소가 확대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완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전부 동원하는 대응 1단계도 해제했습니다. 다만 현장 경계를 위해 일부 대원들은 철수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건 지난 18일 새벽 6시 50분쯤입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 2단계, 나아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며 진화를 벌여왔는데요. 한때 건물 붕괴 우려로 인근 지역에는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대피령은 해제됐지만 화재 분진과 연기로 인한 피해 때문에 오늘 오전 기준 주민 200여 명이 주변 학교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에 있던 직원 121명이 대피하면서 민간인의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진화 과정에서 소방대원 2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탈진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조만간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가 2차 종합특검에 처음 출석했지만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공사 수주부터 비용 지급, 감사 무마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살피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를 처음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친분 있는 21g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 등 고가 물품을 받고 자격 없는 21g이 공사를 따내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디올 의류 등은 대리 구매일 뿐이고 업체 선정에 개입한 적 없다는 입장인데 혐의는 다 지금 부인을 하고 있고요. 그냥 특검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다 이제 특검의 이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거고요. 특검 조사에서는 진술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21g에 지급된 공사비 28억 원이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불법 전용되는데 김 씨가 개입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이 주목한 건 21g 측이 디올 의류 등을 전달한 시점입니다. 특검은 지난 2022년 5월 공사비 예산이 부족해 관저 공사가 중단될 상황이 되자 21g 측이 김 씨 자택을 찾아 디올 의류와 장신구 등 688만 원어치 금품을 직접 전달한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공사는 재개됐고 행안부 예산 전용 논의도 이어졌는데 특검은 김 씨가 고가 물품을 대가로 불법적 공사비 지급에 관여한 게 아닌지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검은 대통령실이 관저 이전 관련 감사에 개입한 정황을 토대로 정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있을 거라 보고 있어 김 씨에 대한 추가 소환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심 핵시설 타격과 또 후티 반군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예고하며 연일 초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 내부에서는 핵심 무기가 고갈돼 장기전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미국의 군사적 딜레마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지하 핵시설 곡괭이산을 곧 타격하고 홍해 봉쇄를 선언한 예멘 후티 반군도 즉각 처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중동 기지에 F-16과 F-35 스텔스 전투기를 급파하며 전운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호전적인 분위기와 달리 정작 사용할 실탄이 턱없이 부족해 미군의 현실은 위태롭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패트리엇 등 핵심 요격 미사일 비축분의 절반 이상을 토마호크 미사일 재고도 30%나 소진했다고 분석합니다. 이란 역시 미국의 이런 군사적 한계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I think at this point the U.S. has expended a significant amount of its munitions. It has expended a significant amount of its air defense capabilities. And at this point, I don't think the Iranian regime places a lot of credibility in the sustainment of these strikes. 전문가들은 이란 핵심 시설 한두 곳을 노린 단발성 타격은 가능하지만 여러 전선에서 치러지는 장기전을 버텨낼 무기 재고는 없다고 분석합니다. 수천만 원짜리 이란 드론을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로 막아야 하는 비대칭 소모전의 한계 탓에 막대한 예산 수혈이 시급해진 겁니다. The military requires a generational investment to deliver on peace through strength. We know the best way to create peace is to prepare for war, to deter it. 결국 트럼프의 강경 발언은 실제 장기전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무기가 바닥나기 전 타격력을 보여줘 이란을 협상작으로 끌어내려는 과장된 압박 전술이라는 분석입니다. 요격 미사일 고갈로 현지 미군들의 인명 피해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중동의 늪에 빠져 타이완 해협 등 동아시아 안보에 투입할 전략 자산마저 이를 수 있다는 미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군함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청와대는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와 관련해 최근 미 측에서 구체적인 특정 자산의 파견을 요청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 측과 관련 협력 방안은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은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수사 개입과 또 국가수사본부의 분리수사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책임자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경찰 지휘부를 향한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경정이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으로 들어섭니다.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튿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겁니다. 구속은 분리수사 지시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검찰은 박경정을 상대로 수사 개입과 국가수사본부의 분리수사 지시 의혹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경정은 앞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는 물론 자신이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제가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부실 수사의 1차 책임자로 지목된 박경정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전 광산경찰서장과 광주경찰청 수뇌부로 향하려던 경찰특별수사단의 수사는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특히 출근 금지 조처를 내린 전 광산경찰서장을 소환하려던 계획도 미뤄졌습니다. 여기에 구속을 면한 박경정 측과 일선 수사진이 국가수사본부 지시로 사건이 분리됐다고 주장하면서 의혹이 국수본의 수사 개입 쪽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상황. 경찰 특별수사단이 국수본으로부터 독립된 별도 수사팀을 꾸렸지만 결국 같은 경찰 조직을 수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셀프 수사라는 한계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오설입니다.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신중론이 잇따르고 있지만 당은 사실상 전면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 전까지 입법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보완 수사권 폐지를 두고 팽팽히 맞섰던 전문가 공청회 이튿날 민주당 지도부 첫 일성은 작은 빈틈도 허용할 수 없다였습니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며 사실상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를 공식 천명했습니다.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습니다.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한다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 수사권을 일부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고 부실 수사관 교체나 징계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범죄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완 수사권을 둘러싼 당내 이견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갈등까지 격화하자 지도부가 서둘러 교통 정리에 나선 건데 청와대와도 사전 교감이 있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진 법사위 전체 회의에선 민주당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의혹을 고리로 거듭 검찰 때리기를 이어갔습니다. 통신영장을 신청했는데 그것을 검사가 반려했다고 합니다. 13세 미만 아동 성매매 관련입니다. 이 같은 집권 여당의 속도전 채비에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사실 등을 거론하며 보완 수사권 존치에 거듭 힘을 실었습니다. 수사 주체에서 은폐 주범이 된 국수본, 민주당은 이런 현실은 외면한 채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정치 구호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보완책을 더한 완전 폐지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운 거로 전해졌습니다. 조만간 추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까지 확정한 뒤 8.17 전당대회 전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당 일각에선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채 수기 절차를 거친 거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흘러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충남 아산에 2시간 동안 100mm가 넘는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됐습니다. 갑자기 집으로 빗물이 쏟아져 들어오자 일부 주민은 창문으로 탈출해야 했고 불어난 물에 차에 고립됐던 8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하천이 범람하면서 마을 안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거센 물살에 부서져 내린 다리 난간. 다리 위에는 우의를 입은 주민 한 명이 아슬아슬하게 서 있습니다. 새벽 시간 충남 아산에 시간당 60mm가 넘는 기습폭우가 2시간가량 쏟아지면서 주택과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물이 들어찼을 당시 수압으로 집 안에는 이렇게 창문이 뜯겨 나가 있고 바닥에는 LPG 가스통이 위태롭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집 안까지 물이 들어차자 현관문조차 열리지 않았고 대피하려던 주민은 발을 동동 구르다 가까스로 구출됐습니다. 문이 안 열리니까 저 창문을 열고 싱크대 위에 올라가서 그 주방 그 창으로 해서 조그만 창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구출을 받았어요. 개업을 앞둔 가게도 피해를 봤습니다. 손님 맞을 기대감에 준비를 하던 상황에서 가게가 물에 잠겨버리자 허탈한 마음뿐입니다. 카페 오픈하려고 인테리어 다 해놓고 주방기기 다 들여놓고 바닥 공사도 다 하고 집기도 다 들여놨는데 지금 뻘이랑 물이 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피해가 이제 막심한 상황이고. 충남 아산에서는 불어난 물로 집안에 갇혔던 주민과 도로 침수로 차량에 고립됐던 운전자 등 모두 8명이 구조됐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거나 토사가 유출됐다는 피해도 46건이 접수됐습니다. 1년 만에 또다시 수해를 입었다며 답답해하는 주민들.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폭우에서 잠시 비켜난 동해안과 경남 지역에는 찜통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에는 이례적인 여름 가뭄으로 저수지 물이 크게 줄었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경포 해변. 폭염특보 속에 기온이 크게 오르며 후텁지근한 한여름 더위가 기승입니다.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으며 피서객 발길이 이어집니다. 물에 들어가 있을 때는 시원한데 밖에 나오면 약간 습도 같은 것 때문에 좀 후덥지근한 것 같아요. 경남 지역도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 특보가 동시에 내려지며 밤낮 없는 더위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거기에 이례적인 여름 가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저수지, 평년 저수율은 86%지만 지금은 17%까지 떨어졌습니다. 바짝 말라가는 건 농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날리고 여기 너무 가물어가고 지금 곡식들이 지금 가물어 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 너무 비가 와서 문제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지난 한 달간 경남 지역에는 평균 70.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평년의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기상학적으로도 가뭄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장마철이 무색하게도 한반도 기상은 기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폭우 대비와 함께 온열 질환 예방, 농가 용수 확보까지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YTN 차상입니다.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검거됐습니다. 경찰관 4명이 다치고 순찰차 2대가 파손됐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좁은 골목으로 차량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가고 순찰차가 따라붙습니다. 곧이어 한 남성이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관에게 검거됩니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관의 정차 명령에 불응한 채 도주했던 40대 운전자입니다. 사고 차량을 경찰차 3대 정도가 이렇게 에워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차량으로 도주를 못하게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를 이제 차 안에서부터 끄집어내시더라고요. 앞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를 세울 것을 요구했지만 운전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12km를 달렸습니다. 도주하던 차량은 길목을 막고 기다리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현장에는 이렇게 차량 파편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손목을 다치고 3명이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또 음주 차량이 들이받은 순찰차 2대가 파손됐는데
이 가운데 한 대는 조수석이 찌그러지는 등 파손 정도가 심해 장기간 운행이 어려워졌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자신을 막아선 순찰차를 보고도 도주하기 위해 충돌한 것으로 보고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서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였는데요. 재판부와 오 시장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납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여론조사비 액수가 2,100만 원으로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의뢰행위와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추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 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피고인 오세훈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강철원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김한정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겠습니다. 네, 1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 진술이 일부 과장됐다고 보면서도 여러 정황 증거들을 인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후원자 김한정 씨가 대신 지불한 2,100만 원을 부정한 정치 자금으로 봤습니다. 오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게 이제 특검이 구형을 한 게 1년 6개월이었어요. 징역 1년 6개월. 그래서 이제 법 쪽에서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게 벌금 100만 원 이하로 애매하게 나오기는 힘들다. 무죄가 나오든지 아니면 세게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고 재판부가 이제 중계, 그러니까 녹화 중계긴 하지만은 중계를 허용한 것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거기서 무죄를 낼 수도 있지만은 조금 더 유죄 쪽에 가깝지 않느냐 이런 추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치자금법의 형량이 5년 이하 징역이거나 이제 벌금 1,000만 원 이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제일 오세훈 시장한테 제일 세게 때린 거예요. 벌금형으로는 제일 세게 때린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이제 재판부가 중하게 봤다라고 보면 되고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설명 자료를 재판부에서 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명태균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날짜별로 다 이렇게 누가 누구를 만났고 누가 언제 누가 이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고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2021년 1월 20일에 먼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의 여론조사에 관심을 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연락을 해가지고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1월 22일 날 이틀 뒤에 명태균 씨가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이제 실시를 하고 1월 23일에 다시 오세훈과 명태균이 만나고 1월 25일에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고 1월 27일에 오세훈과 명태균이 다시 만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은 김한정 씨가 2월 1일 날 돈을 1,000만 원을 입금을 하거든요. 그런데 김한정과 명태균이 실제 처음 만난 거는 2월 21일입니다. 20일 뒤에 만나요. 그럼 뭘 보고 했느냐. 이거는 오세훈 시장 측이 입금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이다라는 이거는 이제 정황 증거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얼굴 한 번도 본 적 20일 뒤에 보는데 어떻게 2월 1일 날 갑자기 1,000만 원을 입금을 하느냐.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1월 22일, 25일, 29일 세 번의 여론조사를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금 1,000만 원이 지급된 거다. 이렇게 이제 재판부는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완전히 허술하게 명태균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 동선들을 다 복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사람들이 진술한 거. 그래서
이게 2심에서도 그렇게 뒤집기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겠다. 예. 그러니까 그 재판부는 그런 것들을 정황 증거로 내세운 거고,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그게 아니다, 간접 증거만으로 추론을 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시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예.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우선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서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사건을 앞서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2심 무죄 이거로부터 이제 당내 일각에서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잇따른 무죄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조금 이 오세훈 시장 측에서 방심한 부분이 있다. 좀 항소심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론권을 행사하면서 뭐 이겨나가겠다 뭐 이런 시각들도 있던데 여하튼 뭐 얼마 전에 있었던 2, 3주 전 가량인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비슷한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형이 나왔었고 또 하나 이제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다른 이 사안의 어떤 핵심적인 사안은 이제 돈이 실제로 오간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그와 같은 증거를 밑바탕으로 해서 나온 판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뭐 항소심에서 혹은 대법원 판결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말씀처럼 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길게 늘어질 것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특검 기소 사건이기 때문에 그 633 원칙에 따르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6개월 남은 건데, 그럼 내년 1월쯤 즈음해가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늘어질 수는 있는데 이재명 야당 대표, 민주당 대표 시절에 예를 들면은 공직선거법이나 대장동 사건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졌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지연 전술을 쓴다 그런 게 있어서 뭐 오세훈 시장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그거보다 이 사안은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미 나올 만한 증거는 다 나왔고 추가적으로 뭐 증인을 더 부르거나 증거를 할 게 별로 소위 말해서 시간 지연 전술을 할 만한 재료가 별로 없다 이게.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633 돼서 이제 3개월 해가지고 내년 1월쯤에 이제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된다라면은 이제 가정이긴 하지만은 이게 1심이 그대로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내년 10월에 보궐선거가 이제 열리는 걸로 되면은 이게 정치적 파장이 굉장히 큰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차기 지금 민주당 당대표가 이 선거에 대해서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도 공천과 승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민주당에서 또 이제 후보를 낼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져요 민주당이 또 진다. 그러면은 지금 누가 뽑힐지 모르지만 그 당 대표가 사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민간인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라는 정치적인 거물에 이거 1심 판결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제 시각이 상당히 이제 몰렸었는데 일단은 이번에 얼마나 극적으로 이겼습니까? 그렇죠. 한 6만 표 차, 한 1% 좀 남짓한 그런 표차를 이겼는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해왔는데 정치적인 위기가 다시 닥친 거예요. 그 순전히 국민의힘 내부적인 시각에서만 본다라면 뭐 어떻게 우리가 범주한다라면 국민적인 시각이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너무나 안타까운 판결인 것 같아요. 어떤 사실 여부라든가 그리고 판단의 근거와는 상관없이 그나마 당내에 있는 국민의힘이라는 당내에 속하는 개혁파라고 할 수 있는 이 탄핵에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한 몇 안 되는 인물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보수 정당의 어떤 개혁적인 진로를 밝힐 수 있는 분이 이렇게 뭐랄까요? 만에 하나 낙마하게 된다라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우경화를 넘어서 이제 극우화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당히 앞선 진로가 뭐랄까요? 이제 안개 속으로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 버리지 않나 하는 점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00만 원형 그대로 확정되면은 시장직을 잃을 뿐만이 아니라 5년 동안 공직선거에 이제 나가지 못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2030년 대선에도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2030년이 마지막 대선 도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035년 이제 5년 단임제가 유지된다라는 걸 전제하에 2035년이면은 이제 70 중반을 넘어서서 이제 80에 가까워지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좀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모릅니다. 이건 사실은 말씀드렸지만은 1심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다 봤지만은 2심에서는 또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일단 그냥 가정을 하고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 시장직을 잃는 거를 가정을 했을 때 최대 수혜자는 1번은 장동혁 대표 같아요. 예, 왜냐하면 어쨌든 장동혁 대표하고 갈등 관계가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윤상현 의원이랑 오세훈 시장이랑 만나서 예. 당 대표를 꼭 둬야 되냐 국민의힘에. 예, 그 얘기를 했다면서요? 예, 그 전에도 한번 당대표 했었어요. 폐지로. 예. 그러니까 미국에는 원내 대표만 있지 당 대표가 없고 그래서 우리도 원내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지금 장동혁 대표를 견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목소리들이 한 명이 유력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면 장동혁 대표가 일단 수혜자가 될 거고 예. 두 번째는 이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범보수 진영에서 가장 강력한 대선 경쟁자가 사라지는 거니 여기에서도 수혜자가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차기 서울시장이 그게 국민의힘에서 나오든 민주당에서 나오든 예. 이분이 이제 최대 수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또 이제 대선 후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 이게 많이 이제 정치적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다. 예. 그러니까요. 그 최대 수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장동혁 대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 상징적인 이야기를 박지원 의원이 했는데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의 꿈을 아이러니하게도 오세훈 시장이 이뤄준 꼴이 됐다. 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예. 남 아픈데 잘 때리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오늘이 오세훈 시장에게서는 뭐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아픈 때 예. 이런 때일 수 있는데 그 아픈 지점을 딱딱 정확하게 골라 때리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지적해 주셨지만 장동혁 대표에게 가장 큰 이제 수혜가 다가간다라면 저는 이제 앞서 이제 뭐 그게 맥락상에서 정확한 그런 워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예. 어떻게 보면 이 오세훈 시장과 가장 어떻게 보면 정치적 포지션이 비슷할 수 있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보세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지금 국민의힘 내 당권파, 극우화된 당권파의 표적이 이제 하나로 뭐 일원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행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예.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가 죄송합니다.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 이런 분들과 함께 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도움이 될 텐데 예. 이와 같은 이제 있을 수 있는 당권파들의 어떤 구구몰이라든가 이런 이제 어떤 극우화 행보에 있어서 함께 가지 못한다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뭐 한동훈 대표에게도 좋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약간의 이제 그 의견 차이를 좀 보여주셨는데요. 어쨌든 한동훈 의원 역시 뭐 오세훈 1심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고 바로잡아야 한다. 일단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꼭 한동훈 의원한테 또 유리한 판사는 아니다. 이후에 이제 당내 입지가 저는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자, 민주당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최근에 재건축론으로 논란이 된 유시민 작가가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다시 비판을 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유이재명 이런 것 있잖아요. 네.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이 그냥 자칭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고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해서 시작한 거다. 유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현주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어떤 비판도 가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어요. 이거 그냥 비린내가 아니에요. 좀 이상해요. 라고 누군가는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을 해야죠. 자, 유튜브에 출연할 때마다 이제 그 핵심 키워드를 하나씩 남기는데 이번에는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 그러면서 내버려두면은 썩은 내를 풍길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물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참 말 잘 만들어낸다. 네. 예, 역시 작가는 다르긴 다르구나. 뭐 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ABC론 얘기했고 재건축론 얘기했고 그 같이 또 그날 용역 촉법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필패론 얘기하고 이제 어물전론 썩은 내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썩은 내가 난다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비린내가 아니라 단순히 이건 썩은 내가 난다라는 거는 글쎄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 100% 부패한다라는 거는 그 워딩만 딱 보면 맞는 얘기죠. 그거는 정청래 대표가
정권은 짧고 뭐 국민은 영원하다. 예. 이것도 그 말만 보면 딱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맥락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정부가 썩었고 이재명 정부가 망할 거다라는 거를 비슷하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지의 언어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이 나오는 이유고 저는 이제 사실은 유시민 작가가 좀 초조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ABC론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게 거의 한 일주일에서 열흘 갔어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이 반응이 지속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필패론 뭐 이거 했을 때는 딱 이틀 갔거든요. 수요일 날 나오고 목금 갔어요. 그리고 안 나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계속 등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도 저는 처음 봤는데 2분 뉴스 뭐 이런 데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데도 이제 막 나가고 지금 내일은 MBC 라디오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등판 시기가 좀 길었는데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자기 이제 메시지가 좀 파급력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말은 거칠어지고 등판 횟수는 잦아지고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하다 지금.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 역시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다만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격 매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일종의 저주잖아요. 사실은 뭐 어떤 사실의 근거를 두고 또 어떤 사건으로부터 추론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썩은 내가 나고 부패 있고 나아가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좀 썩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들리는데 저는 이게 필패론 때문에 그게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저는 심상치 않은 게 이게 이 유시민 평론가가 이걸 작가가 당연히 이걸 염두에 두고 그리고 추론한 건 아니겠지만 지금 저는 유심히 보는 하나의 사건이 있단 말입니다. 김준일 평론가께서도 다른 방송에서 얘기하는 걸 봤는데 지금 좀 상징적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는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순회동 자택 매각. 이게 저는 처음에 이만한 사건으로 봤다라면 이게 대통령실의 청와대의 발언들 그리고 주변 일각들의 매수자 측의 발언들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점점 커지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발언과는 상관없이 정말 여기에서는 좀 썩은 내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이게 유시민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좀 상당히 상징적인 사건으로 될 수도 있겠다. 17억 근저당 그 부동산 매매. 요거 이제 내일 이제 또 이제 대토론회를 이제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도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근데 정청래 후보가 이번에도 노 코멘트 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는데. 뭐 우리 앵커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바닥이 NCND 혹은 이제 뭐 노코멘트 하면은 대체적으로는 그거에 이제 동의한다라고 해석이 많이 되잖아요.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불리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정청래 전 대표의 지금 스탠스는 뭐냐면은 하나는 약자 프레임으로 이제 내가 많이 아파, 많이 두드려 맞고 있어 이거를 하나 가지고 있고 하나는 선명한 검찰 개혁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사람들을 좀 당원들을 많이 끌어모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유시민 작가가 그거를 군부를 떼고 그 프레임이 좀 선명해지고 거기에 수혜를 보는 사람이 정청래 후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서 비판을 해야 되는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저 역시도 참 이 정청래, 유시민 둘의 뭐랄까요 분업이라고 할까?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노상강다로 하잖아요. 한 명은 패고 한 명은 말리고 이런 분업이 상당히 잘 되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소기의 어떤 성과들을 이후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유시민이 조금 나서서 좀 싸워주고 뭐 어떻게 보면 뭐 정말 험한 모습으로 싸우는 반면에 정청래 이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맞아주면서 여러 후보들의 뭐 1대4 형국으로 맞아주면서 어떻게 보면 특히나 호남표 중심으로 많은 동정표를 끌어모으는 그런 형국이지 않나. 적어도 좀 그런 분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이제 후보들 사이에 신경전이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후보 등록 이후에 굉장히 이제 전면전으로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서 이제 계속해서 신천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방이 오갔는데 어쨌든 친청계 여기에서는 이제 반박이 세게 들어갔습니다. 오늘 사과하고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잦아들지가 않나요?
일단 김민석 후보는 내가 특정인을 겨냥한 거나 특정 후보를 겨냥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인 즉슨 정청래 후보가 신천지를 끌어들였다 뭐라는 것보다도 신천지가 전당대회에 개입한 증거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지금 약간 선을 그으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MBC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증거가 있고 조만간 밝히겠다라고 얘기했으니 그러니까요. 이거는 입증 책임은 일단은 김민석 후보한테 있다. 네. 근데 이제 그동안 나왔던 얘기들, 민주당 쪽에서 돌았던 얘기들 수준이면 아마 비판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동안 나왔던 게 대략, 그러니까 이게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은 이게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이재명, 이낙연 이 두 사람이 이제 국민참여 경선을 대선 후보 했을 때 3차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가 좀 몰표가 나왔고 네. 그때 이제 친명 쪽에서 이거 신천지가 개입한 거 아니야라는 의심 약간 이런 게 한 번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정청래 대표가 한 6개월 전에 그 무슨 평화의 길 행사 여기에 갔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신천지 측에서 주최한 거다. 이희자라는 이제 근우회 회장인데 이분이 신천이랑 굉장히 가까운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거를 행사를 주도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게 한 6개월 정도 전에 이미 민주당에서 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신천지 통일교 특검을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왜 정청래 대표가 이걸 제대로 안 했느냐. 정청래 대표는 이거는 너무 특검이 많으니까 오히려 그냥 경찰 수사로 하기로 당청이 합의를 한 거다라고 했지만은 그런 문제 제기가 한 번 더 있었고. 예. 근데 요게 이제 이미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근데 이거를 뛰어넘는 뭐가 있는 거냐. 그래서 이쪽에 지금 김민석 후보는 경고성이다 이게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랬어요? 신천지가 지금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라고 해서 경고성이다라고 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뭐가 지금 포착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좀 공개를 해야 될 타이밍이 왔다. 입증 책임이 있다 이제 그 말씀이신데 어쨌든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이제 공개가 될지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일 날 맨 처음에 발언이 있었고요. 20일 날 제 기억이 맞다라면 이렇게 뭐 지금 당내의 여러 가지 적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반명 그리고 뭐 신천지 이렇게 세 개의 삼자가 이 민주당을 ඝ감먹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가 오늘 저는 그게 제 3자적인 입장에서 오히려 조금 비겁하다 할까요? 내지는 유권자들에게 조금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내가 정청래 전 대표를 지칭한 건 아니다. 약간의 꼬리 내리기 뭐 그렇게 그렇죠. 느끼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 20일 날 발언을 보고 정청래 전 대표를 의식한 발언이라는 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조금은 김민석 전 총리가 조금 실착을 둔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당내의 어떤 뭐 유권자들 권리당원들에게서는 상당히 뭐 소위 말하는 요즘 흔한 유행어로 짜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한번 보시죠. 보면서 또 이제 말씀 나눌 텐데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조사인데 이게 김민석 후보가 21.5%, 정청래 후보가 25.7%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 이제 송영길 후보 8.3, 고민정 3.9, 김보미 2.6.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수치에서는 앞서지만 어쨌든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섭니다. 근데 2주 전하고는 1, 2위가 바뀌었어요. 이게 어떤 영향으로 보십니까? 저는 예전부터 정청래 후보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득표율이 상당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은 1년 전에 전당대회 때도 거의 박찬대 후보한테 민주당 의원이 한 100명 뭐 공개 비공개 해가지고 거의 다 붙었다라고 하면은 정청래 후보는 당시에 몇 명 없었어요. 그때 한 3-4명 정도. 그리고 바닥을 훑었거든요. 당원들을 만나고. 그게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권리당원의 66%를 정청래 후보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3분의 2가 이미 정청래 후보한테 투표를 했고 그때는 물론 이제 친명이냐 반명이냐 이 전선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자기가 투표를 한번 했던 사람에게 다른 후보를 찍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돌아선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친명인 줄 알았더니 반명이네 정청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지금도 똑같은 전략을 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공개 일정이 별로 없어요. 계속 당원들 밑에서 만나고 다니고 있거든요. 언론 인터뷰도 상대적으로 덜 하고 있으면은 이게 만만치 않다. 그리고 호남 같은 경우에도
공을 엄청 들여왔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호남 내부에서도 소외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광주 전남 쪽에 이제 반도체 공장이 들어섰는데 전북 소외론을 이제 그 전북지사와 함께 약간 자극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만 이게 이제 결선 선호투표제까지 가가지고 뒤집을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2주 전 여론조사하고 왜 이렇게 1, 2위가 뒤집히는 결과가 나왔느냐.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지난번에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을 때 그때 대통령 지지도가 빠졌는데 리얼미터의 해석이 유시민 작가의 발언도 거기에 한몫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해석을 했었거든요. 이번 건은 어떻게 보세요? 항상 뭐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많이 준비를 해오시는데 제가 그거에 힌트 얻어서 제가 좀 실례가 됐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KSY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제 2주 전 것과 이걸 보니까 딱 하나가 그거 차이더라고요. 호남 차이더라고요. 호남. 그러니까 2주 전에는 6대 4의 비율로 김민석 후보가 앞섰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정청래 후보가 그러니까 상당히 극적으로 보이던데 6대 4로 그러니까 상당히 6대 4가 뒤바뀌었군요. 네네네. 호남 그러니까 민심이. 그 차이로 따지자면 어마어마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어디에서 저도 비슷한 해석을 들었고 저 역시 이제 뭐 호남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전반적인 성향들이 언더독이라든가 약자에게 조금은 끌리는 그런 성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제가 들은 적이 있고 뭐 저도 조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소위 말하는 막말 논쟁이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비난 논쟁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정청래답지 않게 많이 자제하고 있는 모습이 뚜렷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은 호남 민심에 어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언더독 작전이 먹혀들었다. 네, 조금 뭐 좀 뾰족하게 말하면 약자 코스프레가 조금은 어필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얼미터의 어떤 그런 지적들처럼 아까 말씀과 연관선상에 본다라면 공격은 유시민이 그리고 두들겨 맞는 것은 정청래가 이와 같은 분업 체계가 조금은 뭐 성공을 거두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하는 뭐 이런 좀 추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제 전당대회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또 여론이 어떻게 흔들릴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과 경찰의 칼날이 이제는 국가수사본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검경이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국수본과 광주청 강력계장을 각각 소환했는데요.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의 이 살인 혐의와 과거 성범죄를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는지 그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각각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의 배경에 국가수사본부 차원의 지시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리수사 지시 관련해서 압색하신 거 맞으신가요? 수사의 핵심은 장윤기의 살인 혐의와 성범죄 혐의를 분리수사하게 된 경위를 규명하는 겁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광산서 전 형사과장은 성범죄 입증을 위해 수차례 병합 수사를 건의했지만 상부에서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경을 통해서 두 사건을 병합해서 형사팀이 함께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 3차례 정도 했거든요. 근데 3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에 지침이 내려와서 검찰은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 최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전격 소환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 최상부인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경정은 본부장 지시사항이라며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분리수사를 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도 광주청 김모 강력계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계장은 국수본 최 경정과 수사 관련 대화를 주고받은 뒤 이 같은 분리수사 지침을 광산경찰서에 전달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검경 모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을 바탕으로 보고와 지시과정 전반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분리수사 지시에 전모가 드러나고 전 국수본부장 등 수뇌부 이름까지 언급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칼날은 이제 국가수사본부 최윗선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범행 이전부터 피해 여고생과 알던 사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전부터 피해 여고생을 알고 있었을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모르던 사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별수사단은 해당 정황을 언급한 것은 장윤기에게 성범죄 목적이 있었는지를 밝힐 중요한 단서를 확인하지 않은 초동 수사팀의 잘못을 확인하고자 함이었다면서 피해자 가족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미국이 위법 판결이 난 상호 관세를 대신할 새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 대상으로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데 쿠팡을 둘러싼 차별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한미 통상 관계가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은 새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판결이 난 상호 관세 대신 임시로 도입한 10%의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에 맞춰 미 무역법 301조에 따라 60여 개국을 상대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했습니다. 한국은 과잉 생산과 강제노동 두 가지를 모두 위반한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강제노동 관세로 최대 1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인데 과잉 생산 관세까지 포함하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한미 통상 합의에 따라 관세 상한선이 15%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한미 관세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미 정부 발언을 인용하며 관련 동향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뇌관, 쿠팡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가를 중심으로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새 관세와 함께 쿠팡 차별 논란을 불공정 무역 관행의 일부로 내세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통상협의 테이블에 관련 의제가 오를 수 있다면서 충분한 설명으로 미국의 오해를 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일부 오해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설명해 왔고 한미 동맹의 어떤 관계가 그런 이슈 하나 가지고 흔들릴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 23일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이 열립니다. 한미 당국자들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대미 관세와 쿠팡 논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등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전문가는 물론 유튜버와 부동산 카페 운영진, 일반 시민까지 140명이 참석하는데요. 주택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공급 부족에 서울 아파트 값은 치솟고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무주택자 주거 불안이 나날이 커지는 부동산 시장. 비상에 걸린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기 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00분간 진행되는 토론회는 전문가, 부동산 유튜버,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 140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일반 시민 29명이 민심 전달 창구 역할을 합니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부동산 세제 개편. 정부가 예고한 방향은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과 비거주 1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로 압축됩니다. 이와 관련해 그간 온라인에선 노년의 소득 없이 주택 하나뿐인데 초고가란 이유로 보유세를 높이면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성토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까지 세부담이 커져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때문에 30억 원짜리 한 채보다 10억 원짜리 세 채의 세부담이 무거운데 종부세 과세 방식을 가액 기준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의견 수렴 때 가장 뜨거웠던 대출 제한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토론회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생애 최초로 실수요자를 보호해준다고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기업은행이든 새마을금고든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다 위에서 안 된다고 했다고. 그래서 잔금을 치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 대통령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정책 방향은 이미 정해두고 의견 수렴 모양새만 갖춘다는 일각의 시선을 불식시킬 만한 실질적인 토론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이 대통령의 집 근저당부터 걸그룹 멤버의 청약 당첨설까지 부동산만 들어가면 늘 뜨거운 논란이 벌어집니다. 왜 집 이야기는 이토록 큰 관심을 끄는 걸까요?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둘러싸고 SNS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이 집을 팔면서 17억 원 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보도에 관련 자료를 공유하거나 저마다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지난 20일 첫 보도 이후 유튜브에도 이 대통령 근저당 관련 검색이 빠르게 늘며 큰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자연스러운 거래이자 오히려 대통령에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평가하지만 강력한 대출 규제 속에 대통령이 사실상 매수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집을 판 게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도 잇따랐습니다. 자연스러운 부동산 업계에서는 뭐 어떤 거래 행위입니다. 어떤 자금이 일시적으로 안 맞았을 때 서로 편을 봐준다 그럴까요? 재건축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거 알아도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동안에 썼던 이 방향 기조하고도 맞지 않는다. 최근 인기 걸그룹 멤버가 10억 넘는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서울 방배동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보도에도 여론은 들썩였습니다. 돈이 많은 연예인이 왜 청약까지 하느냐는 비판이 나오다 상당한 현금을 마련할 수 있어야 도전 가능한 청약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사안도 당사자도 달랐지만 유명인의 집 논란은 부동산을 둘러싼 과정과 기회가 얼마나 공정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은 자산과 계층 이동을 좌우하는 기회로 여겨지는 만큼 공정성의 문제로 받아들여진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인식의 배경에는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도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부의 쏠림이 심해지고 특히 부동산 자산이 고연령층에 집중되면서 청년층은 소득만으로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오르기 어려운 구조가 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명인의 부동산 논란은 갈수록 벌어지는 자산 격차 속에서 집에 투영된 우리 사회의 욕망과 불안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발표된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추가 대책은 앞서 나간 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대책이 아닌 발표한 대책을 빨리 시행할 방법을 찾으라는 취지로 말한 걸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책이 시행돼야 시장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드러나지 않겠느냐며 이후 필요한 것을 보완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공격을 예고한 곡괭이산은 이란이 지하에 건설 중인 핵시설입니다. 깊은 지하 안반 시설이라 직접 파괴가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왔는데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미군은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이란 중부 이스파한주 나탄즈 핵시설 옆에 곡괭이산 터널 단지 전경입니다. 나탄즈 핵시설 단지에서 서남쪽으로 약 2km 거리에 위치하는 곳입니다. 이란은 곡괭이산 화강암 안반 아래 미신고 핵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91에서 137m 깊이에 있고 여러 개의 핵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를 곡괭이산으로 이전했다는 분석 결과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당국은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주요 핵시설 폭격 뒤 가을에 이란이 원심 분리기 수천 대를 곡괭이산 터널로 옮겼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곡괭이산을 타격하겠다고 예고한 데는 이스라엘의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워낙 깊은 화강암 안반 아래에 있어 미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폭탄인 GBU-57 벙커버스터를 사용하더라도 직접적인 타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미군이 가진 군사 역량은 기밀이라면서도 지하 핵시설 타격이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Do we have the ability to destroy whatever is underneath Pickaxe Mountain?
But if anybody in the world can reach anything on God's green earth, it's the United States military, the most powerful military in the world. It's all about options and trade-offs. 미국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15개월 동안 곡괭이산 주변의 트럭 통행과 터널 보강 공사, 보안 경계선 설치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란은 원심 분리기 조립을 위한 평화적 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 농축 활동을 목표로 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한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회장을 유엔 사무총장으로 세우고 싶어 한다고 현지 시간 21일 미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한 관계자는 뉴욕포스트에 이러한 구상을 전하며 인판티노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자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특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게 트럼프의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중국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이 일주일도 안 돼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다른 우방국을 향해서는 막무가내로 큰소리치는 트럼프지만 유독 중국 앞에서는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른바 부정선거 주장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자신이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중국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China engaged in other election-related activities to undermine my first administration and our 2020 campaign. 별 근거도 없는 주장에 미국에서도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We have seen so many examples of this president's craziness when it comes to the 2020 election. 결국 트럼프의 허풍은 일주일도 가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질문에 별일 아니라며 사실상 없던 일 취급한 겁니다. It took place a long time ago. I think China is maybe a little bit different today than it was then. But look, they do things and we do things to them. I'll be honest. We do things to them too. It's not a one-way street. 오는 9월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당장 루비오 국무장관을 아세안 회의에 보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정상회담 논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We anticipate that the trip is happening in September. They've continued to send over their teams to prepare for it. I've heard nothing otherwise. I have no reason to believe that they won't be coming. 트럼프는 시 주석이 오는 9월 24일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국은 여전히 공식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가 불안에 이란 전쟁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트럼프는 이번에도 중국에 고개를 숙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신천지 개입설을 둘러싼 당권 주자들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재건축론으로 논란이 된 유시민 작가는 이번엔 어물전론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꺼내든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에 송영길 전 대표도 참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승리한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얘기를 홍준표 전 대구시장으로부터 들었다며 민주당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법이 통과된가 잘 봐야 되는데 특히 저는 왜 통일교 신천지 특검법이 통과 안 되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세가 이어지자 친천계에서는 잇따라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거면 사퇴하라고 공격 수위도 높였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도 직접 나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당사자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가장 강력한 응징을 하겠습니다. 신천지 측도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직접 발표했지만 친명계에선 신천지 개입 제보센터를 만들겠다 맞섰습니다. 김 전 총리 역시 특정 후보를 거론한 적은 없다면서도 물러서진 않았습니다. 저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의 문제점에 대해서만 지적했고 그것을 특정 후보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까지 제가 책임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재건축론과 필패론으로 잇따라 논란의 중심에 선 유시민 작가는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며 어물전론을 꺼내들고 이 대통령을 다시 겨냥했습니다. 어떤 제약도 가하지 않고 어떤 비판도 가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어요. 김 전 총리는 엉터리 예언이다. 동지의 언어에 썩은 내는 없다고 비판했는데 정 전 대표는 이번에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전당대회 예비 경선을 마치고 당대표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할 예정인데 후보들 간의 서로를 향한 공세와 프레임 대결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연임 도전에 나선 정청래 전 대표는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어물전 썩은 내 발언 등과 관련해 때로는 침묵하는 게 더 좋을 때가 있다며 노코멘트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SBS 방송 인터뷰에서 당권에 나온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더 조장하고 증폭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 작가의 말 등은 국민과 당원들이 판단할 문제로 남겨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재임 시절 다녀온 해외 출장 14차례 모두 배우자와 동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입수한 국회의장 해외 순방 내역을 보면 해외 출장 14회 동안 사용한 예산이 82억 8,700만 원으로 집계됐고 모두 배우자를 동반한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장의 의회 정상 외교에서 배우자를 동반하는 건 역대 국회의장 방문 외교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온 외교적 의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조사 비용 3천여만 원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시장. 기소 7개월여 만에 열린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 측이 실시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통화 메신저 기록과 비용 지급 경위가 일치하는 5건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5건은 오 시장 측의 의뢰 사실이나 대납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오 시장이 비용 지급 과정을 은밀히 감췄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을 펼치면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특검은 피고인 전원 유죄에 증거와 법리에 따른 판단이라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서울시장 당선은 무효가 되는 만큼 항소심에서도 오 시장 측과 특검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 상실형 판결에 국민의힘 내부는 참담한 분위기 속에 미묘하게 엇갈린 기류도 감지됩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극적인 역전승으로 사상 첫 5선 신화를 쓴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수 진영의 차기 리더로 꼽혀왔습니다. 특히 오 시장이 선거 내내 장동혁 대표 2선 후퇴를 외쳤던 만큼 향후 오 시장을 중심으로 당내 권력 구도 개편이 이뤄질 거란 관측도 공공연하게 거론됐습니다. 그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또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라는 복병이 등장하면서 당 내부 분위기도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축으로 하는 개혁보수연대 구상은 물론 장동혁 체제 재편 가능성 역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오 시장 유죄 판결이 장동혁 체제에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면서도 오 시장의 당내 비중 자체가 애초 미미하다며 순리대로 흘러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징계 정치 재개는 또 다른 변수입니다. 윤리위가 징계 개시를 선언하지 않으면서도 당대표에 대한 조직적, 지속적 비판은 징계 대상이라고 못 박으면서 당내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징계 국면으로 진입하는 입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도부 내부에서도 윤리위 징계가 분란만 가속화한다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흘러나온 가운데 선관위 특검법 이견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여러 현안이 맞물리면서 당내 긴장감은 계속 높아지는 모양새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경기도 하남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이 400곳에 달하는 입주업체들이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공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불 꺼진 사무실에 적막함만 남았습니다. 정수기는 작동을 멈췄고 에어컨도 먹통입니다. 400개에 달하는 공장과 상가 등이 들어선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전기 공급이 끊긴 겁니다. 정전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20일 퇴근 시간 무렵입니다. 입주사들은 전산거래 업무가 마비되면서 생산과 공급이 지연되는 만큼 손실로 이어진다고 하소연합니다. 특히 의약품과 식품을 취급하는 공장은 생산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할 수 없어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내가 거래처에 알렸을 때 거래처에 대한 신뢰가 내가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뭐 70년대도 아니고 이게 가정집도 아니고 다 공장들인데. 건물관리사무소 측은 전기실 고압 송전 설비 안에서 단락이 발생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리에 필요한 핵심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복구도 늦어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나마 건물의 비상전력이 가동되면서 입주업체들은 이렇게 공용 전기를 끌어다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선풍기를 트는 등 최소한의 전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측은 일대에는 전기가 정상 공급되고 있다며 건물 자체 설비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전 사태가 다음 주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입주사들은 하루빨리 전기 공급이 재개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타고 있던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그제 저녁 7시쯤 정 전 대표의 차량을 발과 도구 등으로 가격해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은 집행하지 않고 어제 A씨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업계 전반에 번지고 있는 M% 성과급의 진원지 SK하이닉스가 노조와 재협상에 나섰습니다. 사측이 성과급 일부를 현금 대신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노조의 거센 반발에 협상 결과는 불투명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 노사가 21일 올해 성과급 지급 방식을 두고 집중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4일 3차 본교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시작된 본교섭 과정에서 사측은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지난해 SK하이닉스 노사는 성과급 전액을 현금으로 당해 연도의 80% 지급,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지급하는 것을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270조 원으로 지난해 4조 7천억 원의 5배가 넘는 27조 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전체 임직원 수로 나눠 단순 계산하면 한 사람당 평균 7, 8억 원 수준입니다. 사측이 일부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이유는 전 산업에 번지고 있는 M% 성과급 요구에 따른 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조선, 유통, 플랫폼 기업에 이르기까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영업이익의 10.5%를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사내 갈등과 주주들의 문제 제기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은 돼요. 근데 그건 나의 개인적 의견일 뿐이니까.
SK 하이닉스 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안은 지난해 어렵게 마련한 합의의 취지와 기본 방향을 훼손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래 패러다임은 사회 연대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를 통해서 성장의 공동 구축과 그리고 포지티브한 게임을 하고 미래 자산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직무급 중심의 기본급 체계에다가 능력급과 인센티브 체제를 조합하려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 인재에 대한 개별적 차등적 보상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도체 등 지금 호황인 수출 주력 산업은 경기 변동에 민감해 N% 성과급의 제도화는 경기 하락 시 더 극심한 갈등을 부를 수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남미 3개국 등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젠슨 왕, 샘 올트먼 등 인공지능 관련 선도기업 대표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7박 11일간 순방 첫 방문지는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세계 인공지능 혁명을 이끄는 빅테크 기업의 총수들을 잇따라 만나 한국의 AI 혁신 의지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모델 미토스를 보유한 엔트로픽과 미국 반도체 설계 기업 브로드컴, 오픈AI와 엔비디아 CEO들과 마주 앉습니다. 대한민국의 전폭적인 AI 투자와 글로벌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부터 투자, 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어 국내 AI 혁신 기업들까지 한데 모이는 AI 서밋은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생산 핵심 기업 삼성과 SK는 물론 실물 인공지능 선두주자인 현대차와 네이버 총수가 총집결합니다. 기업 간 단순한 MOU가 아닌 장기 계약 같은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는데 김용범 실장은 상당히 크고 의미 있는 숫자일 거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 혁명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 또한 밝힐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보를 통해 이 대통령은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대체 불가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부각하고 이 대통령은 이어 25일부터는 브라질을 국빈 방문해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칠레, 아르헨티나도 찾아 자원 외교에 주력합니다. 이들 국가들과 핵심 광물 공급망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식량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를 위한 논의도 심화시킬. 이 대통령은 돌아오는 길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들러 교민 간담회를 연 뒤 다음 달 3일 귀국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축 설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오는 2029년 입주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행복청은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된 설계 공모에서 선정된 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기본 실시 설계가 수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영국 런던에서 새로운 폴더블 폰 시리즈와 첫 스마트 글래스 등 신제품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시각으로 오늘 밤 10시 런던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 Z 폴드 8, 폴드 8 울트라, 플립 8 등 폴더블 폰 석종을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구글과 공동 개발한 첫 스마트 글래스도 처음 선보였는데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눈앞의 장면을 실시간으로 촬영하며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Z 시리즈 등 신제품들은 오는 28일부터 국내에서 사전 판매가 시작되고 다음 달 7일부터 전 세계에 순차적으로 출시되며 스마트 글래스는 연내 출시될 예정입니다. 중국 동부 연안에서 또 거대한 토네이도가 포착됐습니다. 메마른 내륙에서도 기습폭우가 잦아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합니다. 거대한 소용돌이 구름 속에서 마치 용 한 마리가 강림하듯 긴 꼬리를 내립니다. 최근 200mm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던 중국 상하이 인근 저장성 닝보에서 목격된 토네이도입니다. 지상까지 내려오지 않아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지역에 시속 70km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我操，这会不会吹我们啊？这个，我们还要看吗？哎，这个盆会不会被掀起来啊？哇，마른 하늘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퍼붓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 나무가 쓰러지고 전봇대가 부러지는 등 거리는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건조한 서부 내륙 시안에 기습 폭풍이 들이닥쳤습니다. 시간당 58mm의 폭우와 시속 115km 강풍, 899차례 천둥 번개가 관측됐습니다. 看一下，这么粗的电线杆子都被干断了，这么粗，直接砸到前面这车上了。 허베이성 바오딩과 스자주앙 등지에서도 우박 폭풍이 덮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기상당국은 지표면의 열기와 상층부 찬 공기가 부딪혀 생기는 대기 불안정을 이유로 꼽습니다. 理论计算结果表明，气温每增加1度，我们大气的可降水量增加7%，那这个我们的极端降水的概率是大大提升。 결국 일상화되는 기상 이변의 주범이 기후 변화나 지구 온난화로 귀결되는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타이완 TSMC가 내년 초부터 반도체 위탁 생산 단가를 최대 10% 인상할 예정이라고 니케이 아시아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TSMC는 원자재와 장비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이달 협상을 마무리 짓고 고객사와 제품 공정에 따라 5에서 10% 수준의 가격 인상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요 예측을 뛰어넘는 고성능 컴퓨팅용 칩 추가 주문에 대해서는 기본 인상분의 10에서 15%를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어서 일부 첨단 칩의 최종 인상률은 10%를 훌쩍 넘길 전망입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심우준의 4타점 활약을 앞세워 기아를 물리치고 4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키움은 홈에서 리그 선두 삼성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한화 심우준이 한복판에 몰린 기아 올러의 실투를 놓치지 않고 방망이를 크게 휘두릅니다. 좌측 담장을 훌쩍 넘어가는 공. 순식간에 점수차를 넉점으로 벌리는 3점 홈런입니다. 올 시즌 올러에 유독 강했던 심우준이 또 한 번 천적임을 증명한 순간입니다. 심우준은 올 시즌 올러를 상대로 4할이 넘는 타율에 타점도 2개를 수확했는데 이번 맞대결에서 홈런까지 추가했습니다. 6회에도 적시타를 때리며 4타점을 수확한 심우준의 활약을 앞세워 한화는 기아를 물리치고 4연패 늪에서 탈출했습니다. 마운드에선 화이트가 7이닝을 1실점으로 막는 눈부신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제 자신한테 좀 자신감을 좀 많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데뷔 타석에서부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기도 그렇고 후반기도 그렇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울 고척돔에선 리그 최하위 키움이 선두 삼성을 상대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김웅빈이 부드러운 스윙으로 2경기 연속 아치를 그렸고 권혁빈도 타점을 올렸습니다. 키움은 선발로 나선 알칸타라가 4이닝 만에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스스로 마운드를 내려갔지만 유토와 원종현 등 불펜진이 리드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사직에서 SSG는 외국인 투타 듀오가 팀의 4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마운드에서 아빌라는 6이닝 3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시즌 2승을 챙겼고 지난 경기에서 KBO 데뷔전을 치른 마드리스는 두 번째 경기에서 마수거리 솔로 홈런을 신고하며 3안타 2타점으로 맹활약했습니다. LG와 NC의 잠실 경기는 3회 말 LG 공격에서 쏟아진 비로 노게임이 선언됐고 KT와 두산의 수원 경기는 그라운드 사정으로 취소됐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통해 이용수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축구협회는 체육회로부터 지난 20일 이용수 부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인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는 이용수 부회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바뀌게 돼 새로운 회장 선거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축구 쇄신을 이끄는 K축구혁신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인단을 최소 수천 명 이상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협회원 전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수천 명 정도로 추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당선됐을 때 선거인단은 192명, 정 전 회장은 85%의 압도적인 득표로 결선 없이 4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날씨도 풀리고 축구에서도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모든 축구인들이 높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선거인단 30%가량이 협회 대의원과 K리그 구단 관계자들이어서 현직 회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월드컵 졸전 이후 축구협회장 선거를 아예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나왔습니다. 협회 전체 회원이 15만 명 정도인데 피파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 투표는 할 수 없습니다. 현장 투표를 하려면 비용도 문제지만 축구협회 차원에서의 선거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는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여파로 당장 선관위가 나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해 K축구혁신위는 선거인단 확대 규모를 수천 명 정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늘리되 외부 도움을 어느 정도 받으면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협회가 선거인단을 늘려서 혼자 축구협회만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핵심은 소수가 밀면 당선되는 구조를 차단하는 겁니다. 결국 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거인단 수를 정하는 게 혁신위의 최대 고민입니다. YTN 이더울입니다. K리그 서울이 정승원의 멀티골 활약을 앞세워 포항을 제압하고 최근 6경기 5승 1무의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은 K리그 19라운드 홈경기에서 포항을 3대1로 물리쳤습니다. 광주와 김천은 전반에 한 골씩 주고받으며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안양은 부천을 3대2로 꺾고 리그 6위로 올라섰습니다. 배재고등학교가 야구부의 조롱성 응원으로 홍역을 치렀는데요. 이번엔 축구부가 주최 측의 어이없는 실수와 매끄럽지 못한 운영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제천에서 열리고 있는 대통령 분배 전국 고교 축구대회. 서울 배재고를 비롯해 35개 팀이 출전했습니다. 9개 조로 나눠 조 2위까지 18개 팀이 토너먼트에 진출하는데 2위 팀 가운데 4개 팀은 16강 진출을 위해 한 번 더 경기를 치르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추첨에서 불거졌습니다. 주최 측이 2위 9개 팀 가운데 실수로 한 팀을 빼고 추첨을 진행한 겁니다. 처음에 약간 실수를 한 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첫 추첨 결과를 YTN이 입수했습니다. 배재고는 경기 화성 서부 유스팀, 세종 금산 인삼FC는 울산 학성고와 곧바로 16강을 치르는 대진. 하지만 재추첨 결과 두 팀은 16강 진출을 위해서 한 번 더 경기를 해야 하는 운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승리하더라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 보인고를 만나는 대진입니다. 경기 당일 학부모들은 재추첨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최 측과 맞섰습니다. 결국 경기가 제대로 시작되지 못하자 주최 측인 충북과 제천시 축구협회는 몰수패를 결정해버렸고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주최 측은 감독자 회의를 통해서 재추첨에 모두 동의했다고 주장하지만 배재고 등의 입장은 다릅니다. 또 재추첨도 2위 팀 가운데 한 팀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제외하고 진행해 불공정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따릅니다. 올해 16강이 최고 성적이었던 배재고 선수들에게 이번 대회는 대학들이 입시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 8강 진출을 노려볼 수 있는 마지막 대회였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국내에서 열리는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BMW 챔피언십에 내년부터 KLPGA 투어 선수 30명이 출전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BMW 챔피언십은 LPGA뿐 아니라 KLPGA의 공식 기록에도 포함됩니다. 지난 2019년 LPGA와 KLPGA의 공동 주관으로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이후 2022년부터 LPGA 단독 주관으로 바뀌어 국내에서 뛰는 선수들이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피겨스케이팅 간판 차준환이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을 아이스쇼로 재해석한 무대에 섭니다. 우진하 연출과 차준환, 김혜림 등 창작진은 오늘 오전 서울 구로구 아이스링크에서 아이스쇼 나 혼자만 레벨업 온 아이스의 연습실을 공개했습니다. 차준환은 이번 공연은 원작 웹툰을 기반으로 해 캐릭터성이 짙은 것이 갈라쇼와의 차별점이라며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내일은 절기 가운데 가장 덥다는 대서입니다. 내일 또다시 비와 더위가 공존하는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중북부 지방은 강한 장맛비가 더해지겠고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출근길 시간당 50mm의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남부 지방은 포항이 37도까지 치솟으면서 대서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에 최고 120mm 이상, 강원도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중북부에는 다시 강한 집중호우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크게 나는 만큼 갑자기 쏟아지는 호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5도, 대전 24도가 예상되고요. 대구는 26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밤사이 전국적으로 체감온도가 30도에 육박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초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낮에도 서울 27도, 강릉 32도가 예상되고요. 비교적 비의 양이 적은 영남 지방은 대구 35도, 포항이 37도까지 치솟아 무덥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장맛비가 강약을 반복하며 길게 이어지겠고요. 폭염과 열대야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